경기도 화성시의 우음도는 드넓은 갈대밭이 아름답게 출렁이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20년 전 이곳은 교통이 매우 열악하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오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연이 보존된 이곳은 낚시꾼들에게만 알려진 숨은 명소였죠. 2008년 11월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갈대밭 정비 작업이 시작되면서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굴착기 기사장 씨는 갈대밭 한복판에서 푹 꺼진 지점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갈대를 걷어내자 살점이 하나도 남지 않은 하얀 뼈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동물이 아닌 사람의 시신임을 직감한 장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시신은 이미 완전히 백골화가 진행된 여성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회색 니트와 꽃무늬가 있는 검정 속옷 등 피해자의 유류품이 널려 있었습니다. 특히 두개골 옆에는 염색된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 40cm 길이로 굵은 웨이브가 져 있었죠. 국가수 검사 결과 피해자는 160cm 중반의 키를 가진 20에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주변에 다른 유류품은 많았으나 신발만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스스로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옮겨졌음을 암시했습니다. 근처에서 시신 운반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여행 가방도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실내복 차림으로 맨발인 상태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변을 당했을 확률이 높았죠. 범인은 이 복잡한 우음도의 지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되었습니다. 5km나 이어지는 좁은 비포장도로는 초행길인 사람이 들어오기엔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매장조차 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했는데 이는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음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지만 수상한 외지인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사는 곧 교착 상태에 빠졌고 경찰은 시신 발견 14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실종자와 가출 여성 800명의 명단을 모두 조회하는 방대한 작업이 시작되었죠.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까지 일일이 확인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사 방향은 시신을 담았던 여행 가방과 소속 브랜드로 향했습니다. 가방은 이태원에서 현금으로 판매된 것이라 구매 기록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속옷 구매자만 19,000명이 넘어 일일이 확인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무리였습니다. 다각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고 수사관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수로부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소식이 도착합니다. 발견된 시신의 광대뼈 일부가 인위적으로 잘려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생전에 광대뼈 축소, 성형수술을 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광대 축소는 전신 마취가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로 유명한 병원에서만 가능했죠. 경찰은 서울 강남과 압구정 일대의 성형외과 570여 곳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은 비보험이라 건강보험 기록에 남지 않아 환자 명단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가장 큰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압수수색 소문이 퍼지자 다른 병원들도 하나둘씩 환자 명단을 제출하며 협조하기 시작했죠. 경찰은 2,000명의 수술 환자 명단을 확보하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끈질긴 조사 끝에 연락이 닿지 않는 최종 60명의 여성이 명단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족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대조하던 중 드디어 유력한 한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30세 여성 곽 씨로 시신 발견 2년 전에 압구정에서 광대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백골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특이한 의료용 고정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광대뼈 축소술을 받은 환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흔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전국의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수술 기록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의 특성상 현금 결제가 많아 환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압구정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2년 전 그곳에서 광대 수술을 받은 30세 여성 곽 씨의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곽 씨는 화려한 강남 생활을 즐기던 인물로 주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녀의 주거지와 가족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곽 씨는 약 1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실종 신고는 어디에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곽 씨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던 중 그녀가 한 남성과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30대 후반의 고 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고 씨의 행적을 조사하며 곽 씨가 사라진 시점과 비교했습니다. 곽 씨가 사라진 이후에도 그녀의 신용카드는 한동안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장소는 대부분 고 씨의 거주지 인근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곽 씨의 마지막 행적을 찾기 위해 그녀가 살던 빌라를 방문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를 위화감이 감돌았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아끼던 명품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떠난 것이라면 가장 먼저 챙겼을 물건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고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 씨는 곽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 가출한 것이라고 태연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고 씨의 표정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한 베테랑 형사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고 씨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자 곽 씨가 실종된 날 그의 동선이 우음도 인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날 단순히 드라이브를 하러 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고 씨가 당시 탔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량은 이미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급히 중고차 매매단지로 출동하여 해당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투입되어 차량 내부의 모든 흔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세차되어 있어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하자 트렁크 바닥에서 푸른 빛이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대량의 혈흔을 닦아낸 흔적이 과학의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수집된 혈흔의 DNA를 우음도 백골의 것과 대조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일치였고 이제 모든 화살은 고 씨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고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그녀의 실종 직후 차량을 급하게 처분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 사이에 어두운 금전 관계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곽 씨는 고 씨의 위험한 사업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 씨의 주변에서는 그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살해의 명확한 동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은밀한 금고와 차명 계좌를 추적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 씨가 숨기려 했던 그날 밤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화려한 연인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잔혹한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하지만 고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결정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고 씨의 숨겨진 세컨드 폰에서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된 음성 속에서 고 씨는 곽 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평소 곽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주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은 고 씨의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의 알리바이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곽 씨가 실종되었던 시기에 고 씨는 자신의 행적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고 씨가 실종 직후 평소 타던 고급 외제차를 급하게 처분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처분된 차량은 이미 다른 중고차 매매 단지로 넘어가 세차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해당 차량의 소재를 끝까지 추적해 찾아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 구석에서 마침내 고 씨의 옛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식반 요원들이 즉시 투입되어 차량 내부의 미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식 요원은 루미놀 용액을 준비하여 차량 트렁크 내부를 비추기로 했습니다. 자외선 전등을 비추자 트렁크 바닥면에서 선명한 푸른빛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대량의 피를 흘렸음을 암시하는 거대한 얼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트렁크 내장재를 뜯어내어 바닥 틈새로 스며든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이 혈액의 DNA가 우음도에서 발견된 백골의 주인공인 곽 씨와 일치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트렁크에서 발견된 혈흔은 피해자 곽 씨의 유전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 씨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곽 씨가 차 안에서 코피를 흘린 것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바닥 깊숙이 스며든 혈액의 양은 코피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고 씨가 곽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이동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범행 당일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CCTV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화면 속에서 고 씨의 차량이 화성 우음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차량은 우음도 갈대밭 인근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고 씨의 동선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여 또 다른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고 씨의 집은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하는 매우 무질서하고 황폐해 보였습니다. 침대 및 깊숙한 곳에서 곽 씨의 명의로 된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 카드들이 사용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곽 씨를 살해한 후에도 그녀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내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고 씨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억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으며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곽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경제적 지원이 끊길 것을 두려워한 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고 씨의 지인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인들 중 한 명은 사건 당일 고 씨가 큰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자 고 씨의 태도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길었던 침묵을 깨고 당시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집된 증거들은 계획 범죄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로써 우음도 백골 시신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고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화성 우음도의 미스터리가 풀려갈 무렵 남쪽의 먼 섬 부산 신자도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정체불명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음도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시신 옆에는 아주 붉은색의 여성 속옷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이 시신의 정체나 그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인도에서 발견된 이 백골은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비극을 말해주려는 걸까요? 경찰은 확보된 혈흔 증거를 바탕으로 유력한 용의자 고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생활과는 달리 수억 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막대한 부를 쌓았던 배경에는 다름 아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곽 씨 역시 고 씨의 도박 사이트 자금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며 공범이자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수익 배분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잦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곽 씨에게 갚아야 할 거액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고 씨는 범행 전 미리 우음도에 한적한 갈대밭을 답사하며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사건 당일 고 씨는 대화를 하자며 곽 씨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시 시작된 돈 문제에 대한 말다툼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고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곽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는 이미 봐두었던 우음도 갈대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그녀를 차가운 땅에 묻었습니다. 범행 후 고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곽 씨의 집을 드나들며 그녀의 귀중품을 챙기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곽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녀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가짜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곽 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위치가 고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용의자 고 씨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은 그가 은신하고 있던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급습했습니다. 고 씨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저항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진행된 강도 높은 조사에도 고 씨는 입을 굳게 다물고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트렁크에서 발견된 곽 씨의 DNA 분석 결과를 들이밀자 그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은 고 씨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사랑했던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뒤 갈대밭에 버려놓으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수사는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고 씨의 자백 중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몇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유기 장소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고 씨는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음도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실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 남자의 일그러진 욕망이 빚어낸 이 비극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고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중형을 선고받으며 차가운 감옥 창살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음도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부산의 한 무인도에서 또 다른 기괴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이름조차 생소한 무인도 신자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백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백골은 우음도의 사례와는 또 다른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어떤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오직 붉은색 속옷 하나만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붉은 속옷이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적막한 무인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도달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주변에는 배의 흔적도 사람의 방문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아 미스터리는 깊어만 갔습니다. 부검이들은 백골의 상태를 보고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결과는 모두를 경악게 했습니다. 시신이 백골화되는 데 걸린 시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년이 걸리는 백골화 과정이 이 섬에서는 단 45일 만에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인도의 가혹한 환경과 바닷바람, 그리고 굶주린 생물들이 죽음을 집어삼킨 흔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유일한 단서는 다시 그 붉은 속옷으로 향했습니다. 조사팀은 전국에 배포된 실종자 명단을 이 잡듯 뒤지며 붉은 속옷의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신자도 인근 항구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다는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붉은색 의류를 즐겨 입었으며 사건 즈음 자신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는 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오직 그만이 백골이 되어 섬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배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왜 그는 무인도에서 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사건을 파헤칠수록 단순 사고사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의 죽음 뒤에도 우음도 사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검은 손길이 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장에서는 신자도의 붉은 속옷, 백골 시신이 남긴 마지막 단서와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화성 오음도의 비극이 채 잊히기도 전 부산의 한 외딴 섬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2014년 11월 부산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무인도인 신자도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보고되었습니다. 갈대와 모래뿐인 그곳에서 한 남자가 엎드린 채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살점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은 시신의 기묘한 옷차림에 가장 먼저 주목했습니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은 상의는 입지 않은 채 붉은색 속옷, 하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왜 이런 차림의 남자가 홀로 남겨진 것일까요? 주변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소지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남성이 실종된 지 불과 45일 만에 완전한 백골 상태가 되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습기가 많은 해안가라 해도 단 45일 만에 백골화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명단을 샅샅이 뒤지며 시신의 주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자도 인근 항구에서 일하던 한 어민으로부터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 정체불명의 작은 보트 한 대가 섬 주변을 서성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트에는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으며 무언가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듯한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보트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인근 CCTV와 선박 등록 기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트는 도난 신고된 것이었으며 얼마 후 강 하류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버려진 보트 내부에서는 핏자국 대신 붉은색 페인트 가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입고 있던 붉은 속옷과 보트의 붉은 페인트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의 치아 기록을 통해 드디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인근 도시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박 씨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실종 당일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돈을 노린 계획적인 납치 살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왜 옷이 거의 다 벗겨진 채 무인도에 버려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박 씨의 마지막 통화 목록을 분석하여 한 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는 박 씨의 사업 파트너였던 이 씨로 평소 금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범행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박 씨가 스스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집 근처 창고에서 피해자 박 씨의 혈흔이 묻은 밧줄이 발견되었습니다. 증거가 나오자 이 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지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신자도에 버려진 시신의 사인에 대해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박 씨의 폐에서 다량의 플랑크톤이 발견되어 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그는 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에 던져진 뒤 섬으로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붉은 속옷의 비밀과 45일 만의 백골화 현상은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범인 이 씨가 보트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한 경로를 재구성하며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도 돈 때문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전에 도난 보트를 준비한 점을 들어 치밀한 계획 범죄로 결론지었습니다. 화려한 강남 생활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이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종결될 무렵 신자도 반대편 해안에서 또 다른 의문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박 씨의 것이 아닌 제3자의 신발 자국과 버려진 낡은 낚시 도구들이었습니다. 이 섬에 박 씨와 범인 이 씨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한 흔적들은 신자도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섬의 지형적 특성과 기상 악화로 인해 추가 수색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자도의 붉은 속옷 백골 시신이 남긴 마지막 단서와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신자도의 모래사장 위에서 발견된 백골은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45일 전까지만 해도 이 섬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짧은 기간 안에 시신이 완벽하게 백골화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닷바람과 염분,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부패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앞당긴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이 남성이 어떻게 이 무인도까지 오게 되었느냐는 점입니다. 섬 주변 어디를 뒤져봐도 그가 타고 왔을 법한 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그를 이곳에 버려두고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인근 항구의 모든 실종자 명단을 대조하며 신원 확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붉은 속옷이라는 유일한 단서는 그 어떤 실종 기록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적 분석 결과 이 남성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외딴 섬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은 섬 내부가 아닌 해안가 쪽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누군가를 기다렸거나 다시 바다로 나가려 했다는 무언의 신호일까요? 우음도의 곽씨 사건과는 달리 신자도의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현대 과학 수사로도 밝혀낼 수 없는 인간사의 어두운 단면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곽씨 사건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인은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꿈꿨던 그녀의 끝은 차가운 갈대밭이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자도의 이름 없는 백골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실종된 그를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기관은 무인도 시신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장기 추적에 돌입했습니다. 사라진 배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과거의 항적 기록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언젠가는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잊혀진 죽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도의 붉은 속옷 남성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섬의 바람은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음도와 신자도, 이 두 섬이 간직한 비극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립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살인과 운명의 장난 같은 고독사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경찰과 과학자들은 오늘도 이름 없는 유골들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들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발견된 붉은 천 조각은 이제 박물관이 아닌 수사 기록의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언젠가 신자도의 그 남성도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범죄에는 흔적이 남고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한 진실은 결코 차가운 땅 속에 영원히 묻혀 있을 수 없습니다. 갈대밭의 비밀은 풀렸고 이제 무인도의 침묵을 깰 차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발견된 영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성 우음도와 부산 신자도에서 발견된 백골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 수 있지만 결코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차가운 바람을 벗어나 따뜻한 안식에 들기를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